안녕하십니까. 마스터 소믈리에 전성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포도원의 1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을 우리가 마시는 와인들은, 모든 와인들은 1년 동안의 주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시는 와인이 어떤 식으로 재배가 되고 어떻게 양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적으로 와인을 기르는 곳을 하나의 일직선으로 묶었을 때 같이 통해 있는 바로 이 선 와인대를 와인 벨트라고 합니다. 먼저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북위 28도에서 5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와인 벨트인데요. 미국과 그리고 유럽의 전 나라가 여기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28도에서 50도 사이에 있는 이 북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헝가리, 독일, 스페인이 스페인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캘리포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에 오레건주, 그리고 최북단에 워싱턴까지 이어지는 곳이 바로 북반구의 와인 벨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반구의 와인 벨트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칠레, 아르헨티나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 케이프타운이 바로 남아공에 위치하고 있는 와인 벨트이고요.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는데 북섬, 남섬 모두 뉴질랜드가 남반구의 와인 벨트에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남이 27도에서 48도 사이고요.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똑같이 북반구에 있는 유럽의 기후와 거의 비슷한 서늘한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칠레나 아르헨티나, 남아공, 호주 쪽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한결같이 기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빈티지에 대해서 민감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남반구에 있는 와인 벨트에 속한 와인보다는 좀 더 산도가 높고 산미가 있고 그리고 시트러스 향 계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에 한해서는 조금 더 빈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피트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를 북반구, 남반구 와인 벨트에서 포도를 재배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연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20도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조 시간, 즉 연간, 1년간 우리가 일조 시간이라 그러면은 연간 일조량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루에 해가 떠서 직사광선을 받는 포도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게 1년에 1250시간에서 150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강우량과 강수량은 전혀 다릅니다. 강우량은 오직 비의 양을 측정한 결과이고 강수량은 눈까지 같이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포도 재배에서는 강우량이라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간 강우량은 500ml에서 700ml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와인 재배가 힘든 게 바로 이 강우량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7월달, 그러니까 6월 말부터 8월 초나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장마라는 우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200ml 이상씩 오는 곳이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강우량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도를 기르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부적합한 환경이긴 합니다. 자, 강우량 때문에 그렇고요. 자, 두 번째,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배수가 잘 될까요? 당연히 자갈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배수가 잘 된다는 것은 포도가 그만큼 활발하게 뿌리가 연근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수가 잘 된다는 얘기는 골고루 영양분이 포도 알알이 하나까지 전부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울러 뿌리도 깊게 바뀔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겠지요. 토심이 깊은 토양,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에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석회질, 자, 석회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엽토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포도에 굉장히 아주 좋은 양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이 바로 이 석회질로 이루어진 토양인데요. 이 석회질은 우리가 흔히 먹는 조개구이집 가면은 이 숟가락으로 긁었을 때 조개 껍질에서 나오는 흰색
하얀색의 그런 토질, 하얀색 가루를 바로 석회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프랑스 부르고뉴 쪽은 이전에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바다였던 곳이 퇴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심토를 파보면은 석회질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영어로는 배수를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드레인.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포도의 재배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강우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그리고 석회질 토양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간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확이 끝나고 한겨울이 되겠죠. 1월, 2월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휴식기에. 자, 이 휴식기에는 가지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의 뼈마디 같은 손가락 마디 같은 이 한 마디, 즉 포도 가지의 눈이 되겠죠. 눈에서 포도나무의 줄기 가지가 열리게 되고 한 가지당 보통 3송이 내지 4송이 정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치기에서 눈 부분 하나를 제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 포도의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 포도나무가 받는 양분은 줄어든 만큼 그만큼 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지요. 이 가지치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더 많이 재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수확을 해야 될지는 철저한 양조자의 판단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양조자의 판단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지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 짓는 거는 바로 그 직접 재배자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월은 가장 한가할 때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요. 3월 양수기에는 물을 대기 시작하면서 포도 덩굴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포도 덩굴은 바닥으로 깔리면서 뱀처럼 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어떤 지지대를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대목을 세워놓게 되면 그 대목을 타고 코브라처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일조량이 잘 받는, 즉 해가 만약에 남동향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남동향으로 대목을 내줘서 그쪽으로 덩굴이라든지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게끔 조율을 해주는 게 바로 양수기가 되겠지요. 자, 4월 발화기에는 씨가 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초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 옆에 있는 다른 포도가 아닌 다른 나무과의 그 어떤 식물들은 포도 갖고 갈 수 있는 양분을 많이 훔쳐가기 때문에 제초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5월, 6월에는 이제 개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게 베르종이라고 그러는데요. 레드 품종이든 화이트 품종이든 포도는 베레종, 즉 초록색 포도 알에서 시작을 해서 레드일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점차 변해가거든요. 바로 이 시기가 베레종인데 실제로 베레종 시기에 가게 되면은 포도송이 하나에 보면은 이쪽 면은 푸른색, 그린톤을 띠고 있고 이쪽 면은 붉은색 또는 그린과 붉은색을 같이 갖고 있는 혼합된 포도송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베레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베레종이 지나게 되면은 7, 8월 성숙기에는 직사광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포도를 덮고 있는 어떤 캐노피, 즉 다른 나무의 그 식물의 잎이라든지 아니면 포도나무의 잎을 걷어주는 역할을 하죠. 즉 지붕을 제거한다는 뜻인데 일조량이 뜨겁기 때문에 지붕을 제거를 해줘서 일조량을 좀 더 높여주면서 포도가 완숙할 수 있는 기간을 바로 이 7, 8월 성숙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기에 7, 8월 성숙기에서 포도가 익는 정도에 따라서 와인의 구조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9월, 10월 수확기가 되겠죠. 드디어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요. 이 시기까지는 개화 후 약 100일 정도가 걸리죠. 100일 정도. 즉 베레종 시기 이후에 약 100일 정도가 지나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이 끝난 11월, 12월은 낙엽기라 그래서 다시 포도는 휴식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낙엽기에는 포도가 자랐던 땅의 토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불순물을 체킹을 한 다음에 뭐 나무 그 포도밭에 불을 놓아서 다른 해충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토양을 뒤집어서 바깥쪽으로 표출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토질을 점검하고 그리고 개간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확된 포도는 와인의 제조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격 및 파쇄는 12시간 이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미 그 포도는 신선도가 떨어져서 와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아이스바인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가장 추운 새벽에 수확을 해서 그리고 해가 뜨기 전까지 포도원에 배송이 다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뜨는 태양 때문에
포도가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한 과육에 둘러싸고 있는 얼음이 녹아서 물과 희석되는 걸 염려한 나머지 아이스바인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출고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포도도 마찬가지로 수확 후 12시간 이내에는 제경 및 파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경 및 파쇄라는 말은 포도 알을 제외한 줄기라든지 그리고 포도에 연결된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제경 파쇄입니다. 자, 17.5g, 1리터당 17.5g의 당분은 알코올 도수 1도라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와인이 10도라고 하면은 그 와인을 만든 원료 포도의 당분은 1리터당 17.5g 곱하기 10이니까 175g이라고 유출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알코올 도수가 만약에 15도다 그러면은 17.5g 곱하기 15를 더하게 되면은 약 250g 정도의 당분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유출할 수가 있겠죠. 자,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1차 발효 압착인데요. 레드와인은 색성과 탄닌, 떫은 맛이 생명이기 때문에 먼저 발효통에 충분히 보름 정도 담그고 난 다음에 와인 본연의 색상을 뽑아내어서 압착을 하고요. 화이트 와인은 신선한 산도와 주스가 생명이기 때문에 발효를 갖다가 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 수확해서 바로 압착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온 프레스 와인, 즉 압착 주스를 다음에 1차 발효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레드 와인의 생명 색상과 탄닌이고 화이트 와인의 색상은 주스와 선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차 발효는 선택적 발효인데 젖산 발효, 유산 발효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레드든 화이트든 와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산은 굉장히 날카로운 사과산입니다. 사람이 먹기엔 너무나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사과산에 젖산이라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유산을 첨가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 야구르트에 들어있는 그런 유산균에서 나는 부드러운 유산 또는 우유에 들어있는 약간의 산, 그런 부드러운 젖산이나 유산으로 발효시키는 2차 발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2차 발효는 영어로는 말로락틱 퍼멘테이션이라고 말을 하고요. 영어로는 줄여서 MLF 발효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2차 발효는 레드와 화이트에 있어서 발효를 시키면 더 숙성도가 높아지고 와인의 품질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발효라고 말씀드린 게 화이트 와인이 가벼운 스타일을 원한다면 2차 발효를 해서는 절대는 안 됩니다. 왜? 화이트 와인의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트러스 계열의 라임, 레몬 향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화이트 와인이지만 2차 발효를 시킨다면 화이트 와인에서도 아주 무거운 질감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 프랑스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거의 2차 발효를 하기 때문에 프랑스 그 샤블레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이 가격도 높고 바디감이 신데르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과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생성된 와인들은 여과기에 들어가서 여과를 거치게 됩니다. 예전 여과 방식은 달걀 두세 개를 딱 발효통 안에 떨어뜨리면은 달걀 그 노른자 부분으로 찌꺼기가 달라붙는 일종의 자석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은 현대식으로 기계식 여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병숙성 또는 병입인데 병숙성 과정은 고급 와인일수록 더 오래 간다는 더 오래 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는 뭐 10년 이상 숙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출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완제품을 출고를 하게 되겠죠. 자, 포도 1년간의 사이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월과 2월은 휴식기가 되겠죠. 자, 휴식기는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가 잠을 자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지치기, 즉 포도 가지에 보면은 사람의 뼈마디처럼 붉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붉어진 부분에서 가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가지에서 포도가 3송이에서 4송이 정도가 열리게 됩니다. 즉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다음 포도 농사의 수확량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철저한 양조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수확량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는 재배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3월 양수기에는 물을 대면서 포도에 덩굴을 기르는 작업을 해주고요. 이 시기에는 일조량이 풍부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옆에 대목을 세워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4월 발화기에는 옆에 잡초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물과에 들어있는 어떤 그 불필요한 식물들의 어떤 가지라든지 뿌리를 제거를 해줘야지 포도가 완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 6월 개화기에는
베르종과 농약 살포인데 이 시기에는 포도가 레드 와인이든 레드 품종이든 화이트 품종이든 포도는 초록색인데 붉은색으로 변한 시기가 바로 이 베르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 8월 성숙기에는 포도를 덮고 있는 나뭇잎을 제거를 해줘서 포도의 일조량을 더 올려줘서 과육이 완숙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9, 10월에는 수확기, 이때는 개화 후 약 100일이니까 베르종 이후에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마지막 11월, 12월은 다시 낙엽 끼면서 이 시간에는 양질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토지를 점검하고 개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년간의 포도 1년간의 사이클에 관해서 알아보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베르종, 포도가 변하는 시기, 그리고 토질 점검 및 개간에 대해서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